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0월 31일이 비트코인의 백서가 처음 만들어진 지 1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첫 네. 거래액이 비트코인이 0.05달러였다고 해요.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1달러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비트코인이 이제는 전통 통화와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도도한 시간의 흐름이다. 도도하다. 생각이 들고 또 비트코인의 위상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예. 사실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달러의 위상이 떨어진 것도 있어서 예.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구나. 그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오늘 인포맥스D에서는요, 전통 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오늘도 꽉 채운 블록이 돼서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전문가 어떤 분일까요? 최창환 블록미디어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청원입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거래위원회 FOMC 회의가 11월 3일 우리 시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이에요? 예, 오늘 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인데요.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할 걸로 예측이 네. 되는데 시장의 관심은 11월 FOMC 회의보다는 12월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 보입니다. 오늘 이런 금융시장의 변화 속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최창환 블록미디어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평생 기자를 또 하신 걸로 저희가 프로필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기자님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레거시 미디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디어를 창업을 하시고 운영을 해오시다가 예. 이 블록체인 관련된 미디어로 돌아섰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려웠던 선택 같은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접한 게 이제 2017년인데 예. 그 전부터 한 10년간 지금 우리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달러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미국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로 발생한 위기인데 예. 이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서 돈을 풀고 또 해외에 있는 달러를 갖다가 흡수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보다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면 제3세계 주변부 국민들이 무지무지 힘들어했어요. 예. 왜냐하면 달러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달러로 빚을 진 사람 아니면 물가가 오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잘못은 미국이 하고 달러가 했는데 왜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가? 근데 답이 없는 겁니다. 위안화로 바뀐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2017년에 그 중앙 정부나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없이 개인 간에 거래되는 통화로서의 비트코인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안전하고 그리고 통화 정책을 그 반감기를 통해서 2,100만 개로 한정하는 이러한 논리 자체가 그 달러를 뭐 대체할 수 있다라는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게 돼서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미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 하게 돼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당시 이 얘기를 갖다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기승전 비트코인이라고 저를 갖다가 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칼럼도 기승전 비트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이 그 세상을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달러 패권 위주의 미국 위주로 돌아가는 글로벌 경제 그리고 비트코인의 발견에서 미디어를 시작을 하셨는데 미국 얘기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한 대로 미국 연준이 11월에 또 한 번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금리를 올릴 걸로 예정이 되고 12월에는 금리 인상 폭을 좀 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 금리의 인상 폭에 대해서는 아주 큰 견해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뭐 75bp를 올리고 예. 12월 달에는 뭐 50bp를 올리고 그리고 내년에 가서 한 차례냐 두 차례냐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가 좀 네.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점이 4.75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5%가 될 거냐 예. 여기에 차이점만 있지 내년 초까지는 이제 금리를 일정 수준 올리고 중단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어떤 보편적인 콘센서스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그 금리의 인상이라는 게 더 이상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금리를 갖다가 오르지 않았을 경우에 그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물가 상승을 갖다 잡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잡혔다는 희망을 갖다 자꾸 가지려고 하고 조금만 변수만 나오면은 좋다고 환호하고 예. 물가가 잡힐 것 같으면 금리가 인하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앞으로 가면 늑대를 만나고 금리를 인상하면 그 리세션이나 뭐 경기 침체죠. 예. 금리를 갖다가 인상을 피해서 그 피벗을 하면 예. 뒤로 회피하면. 돌았으면 호랑이를 만나는 그런 어떤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까지 미국에 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럽이나 일본, 중국 같이 그 세계 경제의 강대국들이 그 모두 다 그 미국에 대해서 약세 환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국은 굉장히 강하다. 달러밖에 살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미국이 달러를 근간으로 한 시스템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다고 하면 예. 달러에 대한 의심도 이제 생길 국면이 아닌가 이제 이러한 생각을 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그 뭐 투자의 지표나 이런 걸로 삼으시면 안 되는 게요. 그 시스템이 바뀌는 거는 명쾌합니다. 예. 명쾌하지만 이 시스템이 언제 바뀌는가는 불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혁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회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거는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고 그리고 그 이런 것들이 쌓여갖고 일순간에 발생을 하는 일인데 예. 그 일순간에 터지는 게 언제인지를 안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의 이런 판단이 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당 이걸 갖다가 사면 내일 오르고 이런 거에 관계된 예. 건 아니고 그 미국을 기반으로 한 그 달러 기반의 전 세계의 화폐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다. 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그 세상이라는 게 대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컨대 로마가 망할 때도 그랬고. 근데 그나마 있는 대안이 그 다른 통화보다는 이 비트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진퇴양난 이런 예. 표현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연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이 정도면 실물 경제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여기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금융시장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리 수준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간 어디에 있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이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시장을 금융시장 안정시키려면 밑으로 내려야 되고 그렇죠.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그게 이제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월스트리트가 아니고 메인 스트리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실물 경제. 근데 여기는 월스트리트 금융시장인데 금융시장의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 버려서 그렇죠. 그리고 그 거죠. 올라간 이유는 또 이제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렇게 예. 되는 거라서 예. 결국 이제 뿌려놓은 씨앗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겪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뭐냐면 이 세상 일이라는 건 누군가가 설명해 주면 이해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이클이 계속 되는데 왜 언제 꺾일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예. 그 대학교 다닐 때
뭐 귀동냥으로 들었지만은 콘트라티프 사이클이라고 네, 네. 그 설비 투자 사이클이 한 70년에서 100년 되는 게 통계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예. 자본주의가 출범하고 나서. 근데 그게 그런 큰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는 게 저희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뚜렷한 설명은 없었어요. 뭐 학자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본 게 그 미국 헤지펀드의 대부인 레이 달리오의 예. 경제가 움직이는 법에 보면은 그 생산성 향상과 그 경제 사이클의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 해놨는데 예. 그게 한 70에서 100년이 되는 겁니다. 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 순환을 갖다 할 때 증시 같은 걸 보면은 금리를 갖다가 낮추면은 지금 표가 아마 있을 나중에 나올 예, 건데. 자료가 있으면 예. 한번 보여주시죠. 레이달리오 표에 저기 보면은 금리를 갖다가 낮춰가지고 사이클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다가 금리를 갖다가 너무 경기가 과열됐다고 해서 떨어지면 사이클이 떨어져요. 그게 빨간색입니다. 예. 그게 단기 부채 사이클로 표시되는 건데 저기 뭐 길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사이클로 레이달리오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부채 사이클은 뭐냐면 이 작은 사이클이 반복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요 가운데에 그 사이클의 초점하고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을 서로 연결을 하면 그게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는 생산성의 향상만큼 더 써야 되는데 예. 돈을 찍어내고 부채 크레딧을 만들어내 갖고 경기 사이클이 발생을 해서 예. 계속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무너져 내리는 게 저 장기 부채 사이클의 꼭대기거든요. 네. 근데 레이 달리오나 그 많은 사람들은 2008년이 그 장기 부채 사이클의 꼭대기에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2008년에. 2008년에. 예. 그래서 미국 금융위기로 세계가 커다란 리세션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을 더 찍어내는 방법으로 이걸 풀어서 해결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뉴노멀입니다. 그렇죠. 뭐냐면 돈을 암만 많이 찍어도 물가가 안 오르네. 그렇죠. 물가가 안 오르는데 자산 가격은 오르네. 우리는 정말 살만 났네 하고 막 살아댄 거거든요. 약간 만능주의가 된 거죠. 예, 그 뒤에 근데 그때 단기 부채 사이클의 그때 꼭대기일 때가 그 이따 보면은 또 미국에 그게 있습니다. 그 대차대조표 네. FRB에 그게 자료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예. 그 저기 보면은 요건 저기 아무튼 대차대조표가 70년대부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왼쪽에 있는 숫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잘못 갖고 온 것 같은데 71년도에 네. 그 말로 설명을 해주시면 1,000만 좋을 것 달러 같습니다. 수준이었어요. 예. 1,000만 달러에서 2008년도 직전에 1억 달러까지 갔다가 1조 달러까지 갔다가 1억 달러에서 그게 1,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갔다가 그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해결하면서 4조 달러 갔다가 예. 지금 9조 달러가 넘어선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여기서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찍어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올라갔다는 것이 통화량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미국의 그러니까 이제 부채죠. 자, 뭐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건데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땅 문서, 집 문서처럼 그 문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문서가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근데 그 그렇죠. 문서는 국채라는 문서인 거예요. 예. 미국 정부한테 받을 돈이라는 국채인 거죠. 그 종이 쪽지가 쌓일수록 그렇죠. 근데 종이가 어떻게 종이에요. 쌓였냐? 그러면 찍어서 미국 정부한테 준 거죠. 예.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의 그 잣대로 사용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했는데 안 예. 오른다고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답을 내기 시작하는데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예, 중국에서 싼 물건을 많이 내주기도 했지만은 그 풍선이라는 게 경제고 예. 여기에 들어간 거품이나 돈이 공기라고 하면 예. 이렇게 후 불면 언젠가 터지잖아요. 예. 근데 안 터졌어요. 예. 터질 때가 지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계속 늘어나네. 네. 풍선이 커진 거예요.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인구가 많고 싼 가격에 물건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돈을 더 풀어도 이 나라들이 다 흡수해 줘 가지고 세계 경제의 거품이 더 커진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돈을 찍고 영국도 돈을 찍고 모두가 돈을 찍어도 괜찮았는데 그거를 괜찮네 하다가 이번에 너무 많이 더 해버린 거예요. 저기 예. 코로나 이후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은 터져 있어서 이걸 더 불면 터져요. 더 불면 터지는데 안 불면 또 여기서 헛배 불렀던 사람들이 자산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가는 또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바라볼 때 그 자산 가격 거품의 폭락이냐 그러면 이자를 올리면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채권도 이자율로 할인이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주식 가격도 미래 수익을 갖다가 이자율로 해서 현재 수익으로 만들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임대료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예. 이 밑바닥엔 다 이자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모든 자산은 이자율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이자를 올려가면 이 모든 가격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네. 근데 이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문제가 발생하게 생긴 게 빚을 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나라도 많고. 그러니까 이 빚을 진 사람들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망해서 파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면 이게 늑대고.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나오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도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아내도 맨날 하는 얘기가 예. 뭐 또 올랐어. 뭐 옆 음식점 값도 올랐어. 뭐 20%는 오른 것 같아. 예. 10만 원 갖고 나가면 살 게 없어 이러거든요. 예. 중산층 가정은 힘들다는 얘기에 끝나요. 근데 이 서민들은 예. 소득이 한정되고 넉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로 직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리면 정권이 망하고 이자율을 안 올리고 물가를 방치하면은 국가가 이제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이 운영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기 때문에 안 올 가능성이 있고 각국 정부가 막으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갖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없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왜냐하면 너무 힘든 세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각국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이게 정부의 실력과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힘든 데까지 간 거 아닌가. 꼭 우리 정부가 아니라 외국 정부들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미국 영란은행이 영란은행의 영국이요? 예, 미국이 네. 아니라 영국 영란은행이 정부 보고 돈 달라고 해서 지금 얼마를 받아갔냐면 최근에요. 이게 총 2천억 파운드를 받아가야 된대요. 올해. 네. 왜 받아가야 되냐면요. 우리 양적 완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영국 영란은행도 양적 완화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영국 국채를 갖다가 2008년 이때부터 막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예. 사들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국채 가격이 오르잖아요. 장기 국채 가격이. 그럼 이득이 생기잖아요. 예. 이거 정부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어떻게 돈을 썼냐면 채권 발행해가지고 빚 얻어서 돈 쓰고 네. 영란은행이 그 채권을 갖다가 돈 풀어서 샀잖아요. 네. 이 채권 매매액이 발생한 거 또 갖다 줬어요. 아하. 그걸 갖고 같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영란은행이 QE에 따른 양적 완화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갖고 돈 줘 하고 정부한테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번 국회에 얼마가 갔냐면은 1,200억 파운드를 이미 긴급 자금으로 영란은행에 지불했어요. 영국 정부가. 올해 총 2천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322조 원 지불해야 된대요. 이거 뭘로 지불합니까? 중앙은행이 지금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되게 세금으로. 생각을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건데 이제 영국의 영란은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연준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동안 자산이 많다고 했잖아. 그 자산을 들고 있으면 이자를 받거든요. 예. 고마워. 그러면서 정부가 계속 이자를 주니까 그 이자가 쌓여가지고 작년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0조 원 정도의 이익이 났어요. 그 이자 이익으로만. 가지고 왜냐면 있는 걸로 나가는 돈은 없으니까 금리는 예. 빵 0이었으니까. 근데 올해부터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금리를 올리니까 줘야 될 돈은 늘어나는 거야. 근데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평가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이 손실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영국뿐만 말씀하신 영국에서도 지금 심각한 문제고 심지어 연준에서조차도 그동안 벌었던 돈은 항상 재무부로 다 송금해줬거든요.
근데 이 돈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지금 이제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돈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채권을 또 찍어야 된다.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교과서에서는 확실히 없어요, 그죠? 중앙은행이 무슨 손실을 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어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데까지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또 막아낼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식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인 방법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동안 아까 레이달리오 곡선에서 봤듯이 생산성 이상으로 거품을 만들어내서 그걸 미리 소비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헛배가 좀 불러 있었던 거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자율 상승으로 힘들어지거든요. 그 미국 정부의 올해 이자 부담이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1조 달러가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미 국방비를 추월했대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이제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방법은 뭐 돈 찍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세금을 걷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금을 더 늘리면 예. 살기도 힘든데 돈 찍으면 물가 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과 스파이럴에 빠진 소용돌이에 빠진 예. 형국인데 그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중국이 뭐 미국 국채를 내다 팔면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니까 뭐 함부로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그 3개국이에요. 중국하고 그리고 영국하고 일본. 그렇죠. 이 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조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이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영국 같은 경우도 재원을 갖다 마련하고 파운드화를 방어하려고 하면 시장에서 파운드화가 떨어지면 물가가 또 더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 파운드화 가격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연기금이 손실을 갖다 입게 되니까 예.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기금이 또 영국 국채를 갖다 팔게 되면 파운드화가 떨어지고 영국 국채 이자율이 또 올라가거든요. 또 반복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뭐냐면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그 이자율 수익률 곡선을 25bp로 이렇게 눌러놨거든요. 예. 이거를 갖다가 넘어간다는 건 일본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게 일본 정부의 부채가 이자율을 낼 수 있을 형편이 못 돼요. 이게 넘어가면은 일본 정부가 파산할 지경으로. 그리고 일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나라 부채의 뭐 95%는 자기네 연구금이나 은행, 보험사 그리고 일본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거든요. 내수용이다. 예, 정부 부채는. 근데 뭐 이미 이렇게 갖고 환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살아나려고 하면 막 여기저기서 먼저 팔자는 놈밖에 안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이나 영국이 미국 국채를 갖다가 판다면 예. 환율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러를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미국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는 짓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미국 국채가 올라간다는 건 미국 달러화 이자율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공급이 늘어나니까 국채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부담이 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금 조달 불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어떤 어둠의 소용돌이에 어둠에서 잘못하면 세계 경제가 예. 이렇게 휩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위험을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은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어요. 네. 미국 단일 지배 체제가 지금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단적인 예로 그 뭐 중국이 도전을 하는 거 외에 그 사우디가 그 속된 말로 하면은 형님한테 엉기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한테. 형님한테 예, 옮기고 미국한테. 있다. 예. 네. 완전히 이건 엉기는 거예요. 바이든이 사우디 가서 만나지 못했잖아요. 만나긴 만났는데 만나긴 만났는데 별 말을 못했죠. 뭐 이렇게 좀 그렇죠. 바이든이 가기 직전에 시진핑이 사우디를 갔어요. 예, 예. 시진핑이 사우디에 갔는데 그때 그 사우디 왕세자가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위안화로
석유 결제를 할 수도 있다.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미국이 듣기에는 진짜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네요. 예, 네. 왜 그러냐면은 아무튼 근데 그 뒤에 바이든이 가서 야 석유 생산량 좀 늘려줘 했는데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이번에 증산하면서 소련 편 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취약해진 거고 그 달러에 대한 엄청난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를 우리가 페트로 달러라고 불러요. 네. 예, 기름 달러.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브레튼 우즈 체제. 그러니까 지금 경제 시스템은 그 미국이 2차 대전의 전승국으로 그리고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국으로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미국 달러는 금하고 교환해 준다. 그리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와 연결을 해가지고 만든다.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달러를 갖다 가져가면은 그걸 그린백인가 그린페이퍼라고 그러는데 금을 내줘야 돼요. 근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갖고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하니까 프랑스가 배에다 싣고 가서 금을 가져가고 또 영국도 이제 금 달라고 이제 배에다 싣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닉슨이 그 71년에 갑자기 긴급 발표를 해요. 투기 세력이 미국 달러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 미국 경제는 건전하다. 금도 많다. 근데 이 투기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금태환을 정지한다. 라고 금태환 정지 선언을 71년에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금에 연결돼서 세계 경제를 안정화시키던 시기는 그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뭐 부자는 3년 간다고 그 세계 시스템 군사력이나 뭐 문화 그리고 금융 시스템상 달러의 그 우월성은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사우디에 가가지고 교환을 해요. 왕정의 안정을 보호하겠다. 그 대신 석유는 원유는 달러로만 결제해라. 그래갖고 그 이후의 달러를 페트로 달러라고 그러거든요. 5.1달러, 예, 페트로달러. 사람들은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경제의 기본인데 철과 원유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달러가 패권을 계속 유지하는 원인이 된 게 사우디의 도움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교환을 했던 거예요. 원유를 기반으로 한 달러 결제 시스템과 그리고 그 미국의 어떤 군사력과 리더십을 통한 사우디 정권의 보호. 근데 그게 지금 충돌을 갖다 하고 있는데 네. 그 충돌을 갖다 하도 뭐 보통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진핑한테 위안화로 결제할 수도 있어라고 말한 것 자체는 이건 완전히 달러 패권을 흔들 수도 있다는 걸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반살라면이니까 모르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알고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달러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우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건 맞고 그리고 원유의 소비를 달러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유틸라이제이션이죠.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달러가 쓸모가 있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유지됐다.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예. 달러는 왜 이렇게 강세인가 지금? 근데 그게, 이게 좀 아이러니인 것 같거든요. 그게 제가 아까 말했을 때 풍선 얘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달러가 강세는 당연해요. 왜냐면은 당연하다. 다른 통화보다 좋아요. 아하.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글리 컨테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예. 누가 더 바보냐. 그러니까. 싸움에서 내가 덜 바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달러가. 그리고 이 달러 강세가 미국 경제가 강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면은 미국은 당장 살기 위해서 그 자신의 포텐셜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뭐냐면은 바이든이 통과시켰던 어떤 그 환경을 위한 법률안으로 자국 내 IRA. IRA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세계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던 그 자유무역을 훼손하고 있어요. 자유무역을 훼손하고 있다. 예, 자유무역을. 그럼 미국의 시스템이거든요. 미국이 세계를 그리고 그 보면 미국은 이민의 나라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이민의 나라인데 그 일자리를 갖다가 지켜주기 위해서 이민을 갖다 제한하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일자리를 갖다 국내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 힘을 통해서 일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작년까지는 미국 정부가 돈을 뿌렸잖아요. 예. 주정부들이 돈을 또 뿌리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일자리를 갖다가 구하려는 요소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과연 그 말하듯이 예. 그 흔히 말하는 그 지표상의 뭐 노동력 수요가 많고 노동 공급은 적다는 게 과연 그 시장 원리에 따른 진실인지 진짜인지. 아니면은 미국 정부가 그 자기 정권 유지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미국이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민의 나라라든지 이런 원리를 네. 그 이렇게 훼손시켜가면서 지금 약간 하고 있는 건지 만들어내는지. 만들어내는 건지 그리고 예컨대 그 결과적으로 달러는 자기 나라 돈이지만 달러 강세로 생긴 문제는 니네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어떤 패권 국가로서 또 강한 국가로서 주변을 이렇게 베풀면서 세계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이득을 보는 그 미국의 어떤 전략이 과연 계속 통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그 이렇게 뭐 2차 대전 이후엔 원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강대국으로서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라 그 문화 그리고 경제력 모든 걸 갖다가 통해 갖고 패권을 갖다 유지했다면 지금은 이제 힘으로 막 어떻게 보면 공갈을 치고 어떻게 보면 막 윽박 지르고 이러면서 지금 달러 강세라든지 미국 경제를 갖다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상대적 달러 강세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근본적인 미국의 경쟁력의 훼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쵸. 저는 이제 뭐 학자나 네. 이런 어떤 그 증명이나 뭐 논거나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뇌피셜한 이게 약간 이제 그러면 이제 추가로 좀 연결해서 비트코인과 이제 전체적으로 세상 글로벌 경제나 아니면 뭐 지정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면 이걸 한번 비트코인으로 연결하려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대표 그 기자님은 풍선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컵에다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동성을 뿌린다고 해서 이게 물을 부으면은 이게 넘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컵이 커졌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중국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럼 붓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붓다가 근데 이 돈을 이렇게 물을 붓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달러를 공급하는 것이 비트코인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걸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저희가 물을 계속 부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가지고 계신 어떤 시장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비트코인의 향후의 이제 전망에 대한 것을 연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기에 얘기했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런 흔들리는 시스템의 대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거는 시기적으로 판단하기는 되게 힘들다. 어렵다.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세상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변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같이 인정을 해야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동일한 사건이나 어떤 에 대해서도 종교도 여러 가지로 갈리고 그럼요. 뭐 캐톨릭이 있고 뭐 이렇듯이 개신교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렇듯이 이 사람들의 이제 믿음 체계가 만들어져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 믿음 체계가 만들어지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근데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그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 게 그 이걸 자산으로 생각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힘이 더 세요 아직. 왜냐하면 월가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국이나 한국, 일본 같이 그 통화가 안정된 나라 비교적 여기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는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 수요가 발생. 네, 투자 수요가.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뭐 비트코인이 암만 좋더라도
내 다른 자산이 줄어들면 내 돈이 줄어들어서 투자할 돈이 줄어드는 거고 금리가 올라서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생기면은 또 내가 투자할 돈이 줄어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로서의 자산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은 그 위험 자산과 똑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근데 그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은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남미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주민들의 5~6% 절반 이상이 은행에 가지조차 못해요. 계좌도 없고요. 네, 계좌도 예. 없고요. 근데 그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히 투자 대상이 아니라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랑 결제 수단을 통해서 예. 즉각 결제가 가능해지거든요. 즉각 결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이걸 갖다 사용하는 인구가 벌써 1억 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거래 수단으로서의 화폐로서의 가치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그 여기 이제 자료가 하나 잠깐 나오는데 예. 흔히들 말할 때 아까 그 미국도 본래는 달러도 금에 기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달러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그 옛날 체인 파트너에서 만든 자료를 저희가 이렇게 좀 조정해서 블록미디어가 만든 자료인데요. 네. 저기 보면 운반 비용도 낮고 희소성 많고 기대 수익률도 높다. 뭐 이 투자 접근성도 높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컨대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나라를 갖다가 탈출할 때 그 헬리콥터로 탈출할 때 그 차로 달러를 갖다 갖고 가다 못 가지고 도망갔다 그러거든요. 놓고 갔다 예, 그러죠. 놓고 갔다고. 예. 예. 그리고 비트코인은 근데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그 접근할 수 있는 암호만 알고 있으면 네. 전 세계 어디서나 그냥 꺼내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많은 어떤 혁신적인 기업들이 그 비트코인 결제를 위해서 노력한 덕분에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만은 그 남미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이 달러와 함께 그 가치 보존 수단이 되는 게 저축의 수단이 돼요. 왜냐면은 자국 통화로 받으면은 오늘이 가장 싸다란 단어가 있거든요. 아르헨티나는 예. 월급을 받으면 오늘이 가장 물건값이 싼 날이래요. 오늘 그래서 사야죠. 오늘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축할 여력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 그날 사버리는 거예요. 살 근데 거면. 살 건. 응. 근데 비트코인은 갖고 있으면 그렇게 안 떨어지니까 저축의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작년부터는 떨어졌지만은 역사상 흐름을 갖다 보면은 모든 자산보다 압도적이거든요. 14년 동안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그렇기 때문에 저축 수단으로서 또 이미 기능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그 레이 달리오라는 분을 뒤늦게 알았는데 네. 네. 그분의 이제 그 경제가 움직이는 법이라는 동영상도 보고 책도 보면서 느낀 게 그 상당히 설득력 있다. 올해 그 월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갖다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얘기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 비트코인을 갖다가 위험 회피를 위해서 소량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투자한 건 얘기 안 하는데 소량이 1~2%면 되겠냐 그랬더니 끄떡끄떡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대비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저는 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과 가격 이런 거를 갖다가 뭐 물어봐 가지고 이걸 지금 사면 좋아 안 좋아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든 거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예. 시세는 떨어져도 가치는 오르기 때문에 저축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내재 가치? 예. 뭐 비트코인이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내재 가치라고 했을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현금 흐름은 없는 거고 뭐 물론 있다고도 뭐 주장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거기서 자산이 뭐가 나오느냐 가지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예. 예컨대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만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11조 달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근데 비트코인이 금보다 우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5천억 달러도 안 됩니다.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 조금 넘었나요? 네. 예, 1조 달러에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을 얘기를 해봤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금이라는 거는 그 생산 원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에 공급될 때 뭐냐면은 그 시장 가격보다 생산 원가가 높으면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낮으면은 생산성 있는 데서는 공급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금의 가치라는 건 항상 거기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도 우리가 흔히 채굴이라고 하듯이 비트코인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라는 게 그것도 뭐 돈만 넣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네. 그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 비용과 설비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토시는 맨 처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블록체인이라고 표시를 안 했어요. 타임체인이라고 했어요. 시간을 쭉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 비트코인이 거래되거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에너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거는 그 생산 원가도 있고 그리고 금같이 그 가격이라는 건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결정된다. 근데 끊임없이 이 생산 원가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효율성이 높아지면서도 조금씩 높아져요. 근데 그거는 뭐 이게 원가가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반감기라고 해서 4년마다 비트코인 채굴을 절반씩 줄이거든요. 네. 수학적으로.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비트코인을 2,100만 개로 한정시켜 놓기 때문에 예.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희소성에 따라 갖고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금 같은 경우만 해도 그 광산을 더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이 채굴해낼 수가 있고 희소성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그 우주에 있는 그 소행성에 가서 금이 많은 데서 채굴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산들은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이든 은이든 빵이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납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가격이 올라도 공급이 늘어날 수 없는 재화가 비트코인이에요. 만일 그렇다고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발행량도 정해져 있고 또 채굴에 대한 보상량도 4년마다 반으로 주니까 예. 좀 안전한 그런 자산이라고 보시는 편인데 예. 예전에는 그렇게 보는 편도 있었어요. 금보다 오히려 안전하다.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투자의 수요로서의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네. 예컨대 그 제가 손으로 이렇게 펴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게 뭐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변하냐면 이게 수요 곡선이라고 하면 수요가 조금만 늘면은 엄청나게 오르고 수요가 조금만 줄면은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지는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가격 변동성은 뭐 그래서 컸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 비트코인의 안정성은 그 저는 14년 동안 한 번도 해킹 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중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판도라의 상자에서 뛰어나온 거예요,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는 뭐냐면 피아트 머니 시스템인 거죠. 그 피아트 머니 시스템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채굴자들도 많지 않고 노구들도 많지 않고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을 때 정부가 이걸 잡아들였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만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나를 보호해주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안정성은 이제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정부가 선택해야 될 몫입니다. 정부가 뭘 선택해야 되냐면은
그 비트코인과 싸울 것이냐, 비트코인과 타협할 것이냐. 비트코인은 이제 스스로 혁명을 주창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 혹시 비트코인 백서가 발급된 날을 우리 사회자님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는데 네. 10월 31일로 10월 30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 예. 10월 31일이 그 저기 종교 개혁을 갖다가 주창했던 예. 아, 그 마틴 루터. 마르틴 루터 예, 독일 마르틴 사람이니까 루터, 예. 마르틴 루터가 그 약 500년 전에 그 성벽에 교회 성벽에다가 면죄부에 반대하는 논리를 갖다가 95개인가 6개 조항을 갖다가 붙인 날입니다. 그러니까 10월 30일 의미가 있는 날이네요. 예, 10월 31일 날 그 종교 개혁 예. 종교 개혁에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종교 개혁의 결과가 뭐냐면 그 국가와 종교를 분리했거든요. 국가 그 당시에는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그 신이 왕의 권리를 갖다 줬었거든요. 네. 지금 우리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국가 권력이 나오지만 네. 근데 종교 개혁을 갖다가 통해서 국가와 신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 그런데 그 사토시가 나카모토 사토시가 10월 31일 날 이걸 한 게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가 권력과 돈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예, 종교 개혁이 발권력을 분리하는 예, 거죠. 발권력을 갖다가 분리해 가지고 그 화폐 혁명을 갖다가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중앙은행과 정부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좀 더 강력한 의미에서의 분리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저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거기서 분리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독립적이라고 얘기하죠. 예, 독립적으로 물가가 안 오를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는 게 그렇죠. 예, 중앙은행이다 이런 거지만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국가 시스템 속에서 화폐 발행권을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국가의 일부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요즘에 그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금리 올리는데 어제도 그만 올려 정부에서 이러다 다 죽어. 네.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어떻게 보면은 독립성에 대한 훼손, 그러니까 의문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물가를만 봤을 때 이제 독립성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고용까지 같이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제가 새벽에 기사를 좀 씁니다. 네. 근데 그 이렇게 미국 뉴스를 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의 뭐 경제 참모 한 분이 네. 바이든이 피봇에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연준의 정책 변화에 아하. 금리 인상을 완화하는데 찬성한다라고. 그래서 트위터에서 봐가지고 소스를 자세히 확보를 못 해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한 덩어리는 아닌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따로 있어서 갈등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롤의 분리를 갖다 이렇게 시켜놓은 거지. 예컨대 뭐 그 행정부하고 뭐 국회가 싸운다고 그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 헌법하고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서 국가의 일부거든요. 행정을 분리한 거죠. 예, 그런 개념으로 저는 중앙은행도 큰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국가의 일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사토시가 완벽한 분리를 하는 거라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또 한 가지가 그 마르틴 루터가 파문당한 날이 4년 뒤인 1월 3일이에요. 근데 1월 3일은 그 비트코인한테도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그 제네시스 블록을 갖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블록을 갖다 사토시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비트코인이 50개가 생성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네시스 블록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영국 캔슬러가 그 재무부 장관이 예. 그 2차 국제금융을 준비 중이다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려고 돈을 찍어내는 그 내용이 그 남겨 국가가 돈을 찍어내는 내용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뭐 명쾌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그 이런 화폐가 아니라 그 독립된 화폐를 그러니까 화폐 이미 발행량이 한정돼 있고 개인과 개인 간이 써가지고 중앙신뢰기구라는 데서 그 믿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걸 아예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다가 써놓았기 때문에 그 백서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 그리고 그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은 그
마르틴 루터가 파문된 날을 이렇게 명쾌히 이렇게 규정해 모든 놨다는 게 게 다 의도가 되어 있었군요. 뭐 제가 추측하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의도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행정부 얘기도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 백악관에서는 그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또 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지난 예. 9월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달러의 패권을 암호화폐 쪽에서도 발동을 하겠다라는 예. 의지가 보이는데 이런 규제 속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이 비트코인하고 타협할 걸로 봐요. 타협을 한다. 네, 타협할 걸로 보는데 일단 그 비트코인 쪽에 뭐 기술자들 우리 JP 모건이라든지 뭐 이런 미국 월가의 많은 기업들이 그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기술 업체들하고 뭘 개발하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월가는 항상 그 금융과 돈의 중심이었잖아요. 예. 네.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근데 그 자본을 거기서는 중국은 국가 개념이 더 강하지만 미국은 국가보다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들의 자율과 자유 네. 그리고 그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헤게모니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접근 방법을 갖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미 판도라의 상자에서 뛰어나온 비트코인을 그 뭐 그냥 그렇게 탄압해 갖고 없애려고 하겠냐?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고 그게 근데 미국은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은 그러면 얘 때문에 달러 패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을 한번 제가 그 입장 가서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행정명령 다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한 보고서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백악관에서 발표한 그 요약문은 제가 다 봤어요. 예. 아, 얘네들이 이 암호화폐에서도 헤게모니를 유지하려고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게 이제 그렇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냐면 저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리저브로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달러를 리저브로 가지. 예컨대 지금 ATM기가 가장 많이 설치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비트코인 ATM기가 85%가 거기서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그 노드와 그 채굴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 지도가 인터넷 있다면. 지도에 예. 보면 미국이 제일 많아요. 미국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비트코인의 장점을 갖다가 홍보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제일 많은데도 미국이고 그리고 그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력 발전소 이미 폐쇄된 수력 발전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수역화하려는 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지방자치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뭐 텍사스나 뭐 일리노이 같은 각 지방 정부는 이미 그 비트코인 지지 정책을 갖다 펴고 있거든요. 예. 이미 미국이 중심이에요. 이미 미국이 중심인데 자기들이 그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그 가치와 신산업 그리고 어떤 새로운 세대의 통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저는 각국의 통화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국가별 특성도 있고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시스템이 궁극적으로는 시간을 두고 형성되지 않을까. 이걸 갖다가 쫓아낸들. 지금 중국 쫓아냈다고 하는데 중국에 또 노드들 많아요. 저기 채굴자들. 그리고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번에 부산에 온 그 중국 업체들이 부산에서 유치하려고 많이 데리고 왔던데 그 저희 기자들도 가서 많이 만나보고 그랬는데 중국 사람들 중국 대형 거래소들은 다 쫓겨났는데 소형 거래소들 그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공권력으로 없앨래야 없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타협을 잘 하고 이거의 발전 가능성을 잘 봐가지고 이렇게 흡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 경제를 흡수하려고 할 것이다. 뭐 예, 이런 저는 그러니까 말씀이시고. 어제 나왔던 그 기사에도 보니까 그 젠지 세대라고 하죠. 예. Z 세대 중에서 50%가 401k 그러니까 예. 이제 401k에 비트코인을 넣어줘라. 연금에 연금에 나는 넣고 싶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기성 세대들이 보기에는 되게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이미 그렇게 많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시간상 관계상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가 지금 업계가 규제가 없거나 굉장히 그 투자자 보호 위주의 규제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국회에서도 지금 법을 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옛날 속담으로 따지면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예. 그리고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운 격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이 분야에 대해서 한 게 없는데 특검법을 통해 가지고 그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없게 만들어 놨다. 그냥 그걸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그 소비자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 산업도 중요하다. 예. 저기 제가 이게 비너스의 탄생인데요. 네. 저 비너스가 밑에 거품이 있습니다. 그 거품 위에서 비너스가 탄생했고, 그리고 비너스가 탄생한 거품은 그 우라노스라는 전 세대 신의 예. 신을 거세해 갖고 나온 데서 거품이 탄생하고 거기서 비너스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곧 무슨 의미냐면은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는 데는 그 거품도 있을 수 있고 그 거품 속에서 아름다운 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 왼쪽에 보면은 저기 제피로스라고 서풍의 신이에요. 저 신이 비너스를 갖다가 바다에서 그 이탈리아 그저 오른쪽에 이제 피렌체입니다. 피렌체 메디치가를 갖다 상징하는데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거품 속에 그러니까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새로운 시대에 탄생하는 새로운 산업은 그 정부가 그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잘 키워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네. 화폐 얘기부터 블록체인, 비트코인 얘기까지 이 블록미디어의 최창환 대표, 최창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